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해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만 벗어나고 싶어 용기 내봅니다. 5년 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20년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저였지만 정작 제 남편은 구해낼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응급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상실감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했죠. 미국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는 아들 준호는 바다 건너편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교사를 하는 딸 지은이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가끔 안부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깊은 외로움까지는 달래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종교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위로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최진영 목사라는 분이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지적인 목소리였죠.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화면 속의 목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슬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니까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매주 그 프로그램을 챙겨보게 됐어요.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기다렸죠. 점점 더 깊은 위로를 받게 됐어요.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스며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교회에 가보면 어떨까? 은혜의 침례교회,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드디어 그 일요일이 왔어요.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예배당은 생각보다 컸어요. 6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실제로 본 최 목사님은 방송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70대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품격이 있으셨거든요. 은은한 미소가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현관 쪽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최 목사님이 서 계셨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 오신 성도님이시죠?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죠. 네,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 소영, 성도님, 목사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진정한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 상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매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항상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예배 후에 간단한 안부를 묻기도 하시고 가끔은 성경 구절을 따로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소영 성도님, 이 구절 읽어보세요.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정말 세심한 분이셨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죠. 몇 달이 지났을까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소영 성도님, 시간 있으실 때 목양실로 오세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날 목양실에서 나눈 대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지도 모르죠.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목사님은 정말 좋은 상담자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했죠.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소영 성도님, 혹시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새로운 시작이요. 아,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반자를 보내주실지도 모르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목사님이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소영 성도님,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목사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아내를 병으로 잃었어요. 딸도 어릴 때 사고로.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었구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살면 어떨까요? 정말 따뜻한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준호와 지은이에게 전화했을 때의 반응이 기억나요. 엄마, 정말요? 좋은 분이세요? 응. 정말 좋은 분이야. 목사님이시거든. 목사님이시면 더 안심이네요. 아이들도 기뻐해 주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달콤했어요. 목사님은 세심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소영아, 오늘 하루 어땠어? 매일 저녁마다 안부를 묻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목사 사모가 되니까 어때요? 정말 좋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들부터였어요. 목사님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병원 동료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진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오늘 동료들 만나러 나가요. 진혁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신문을 보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죠. 지금 시간에요? 어디 가시는데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병원 동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진혁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목사, 사모가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아, 목사 부인이니까 조심해야 하는구나. 일찍 들어올게요. 그러세요. 9시 전에는 들어오세요. 병원 동료들과의 만남은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벌써 이 시간이네. 먼저 가봐야겠어. 벌써? 좀 더 있어. 미안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집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지금 몇 시예요?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어요. 3시간이나 계셨네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시간 약속 지키세요. 그날부터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전 병원 동료인 김 과장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었죠. 소영 씨, 오랜만이네요. 과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처에 카페 있는데 커피 한잔 할까요? 그렇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병원 소식도 듣고 서로 안부도 묻고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문득 카페 창밖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혁이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남편이 왜 저기에? 그때 진혁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 보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저를 쏘아보는 것 같았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과장님, 죄송한데 먼저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뭔 일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진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목소리부터 평소와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약국에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진혁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그 남자 누구죠? 전 병원 동료예요. 우연히 만나서 그 순간 진혁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목사 부인이 다른 남자랑 뭘 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커피를 마셨다고요? 둘이서요? 진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전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진혁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 보여주세요. 예. 핸드폰 보여달라고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네줬어요. 진혁이 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든 걸 다 확인하더라고요. 이 번호는 뭐예요? 병원 동료들 번호예요. 이 사람은요? 간호사 동기예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게 정상인가? 결혼 전에 진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 병원 후배가 전화를 했거든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응, 좋아. 어디서 만날까?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진혁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병원 후배요. 무슨 일로 만나요? 그냥 안부 인사요. 진혁의 표정이 또 굳어졌어요. 요즘 남자들 만나는 일이 많네요. 후배는 여자예요. 그래도 밖에서 만나는 건 좋지 않아요. 예. 집에서 만나세요. 아니면 만나지 마시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참았어요. 아직 신혼이니까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꼼꼼히 물어봤어요. 집에서 뭐 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텔레비전 봤어요. 뭘 봤는데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혼 부부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진혁의 두 얼굴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자상하고 따뜻한 목사님이었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완벽한 신사였죠.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의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걸. 상황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욕도 떨어졌죠.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기로 했어요. 진혁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병원 접수대에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심리상담사 민주 선생님과 상담 예정이세요. 며칠 후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선생님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 민주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민주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천천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혁의 감시, 통제, 의심에 대해서요. 남편분이 외출을 제안하신다고요? 예.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물어봐요. 핸드폰도 검사하고. 민주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혹시 남편분 직업이 뭐세요? 목사예요. 은혜 침례교회에서. 그 순간 민주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최진영 목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남편 이름을 알지?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주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잠깐만요. 한참을 고개 숙여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을 떨고 계셨어요. 겨우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최진혁 목사의 딸입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했다고요? 민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이 없다고 했는데요. 어릴 때 사고로 죽었다고요? 민주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민주 선생님은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줬어요. 그 사람은 원래 전라도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를 했어요. 전라도요? 예. 거기서 어머니와 저를 학대했어요. 학대라니요? 민주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를 때리고 감금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혔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과 똑같았거든요. 외출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금지했어요.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정확히 제가 겪고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함께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예. 2002년에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쳤어요. 2002년. 그럼 벌써 23년 전 일이네요. 그럼 그 사람은 저희가 도망간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병으로 죽었고 딸은 애초에 없었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말 살아 계신 거예요? 예.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민주 선생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세요. 정말요? 예.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런 고생을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혁이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라니, 그것도 가족을 학대했던 사람이라니. 집에 도착했을 때 진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무슨 병원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민주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시면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민주 선생님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나온 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67세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당당하고 지적인 인상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숙입니다. 따뜻하지만 강인한 느낌의 목소리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영숙 씨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저도 다 겪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니. 15년간 참았어요. 15년이요? 예. 민주 때문에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영숙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서울에 와서 민주 키우면서 생계도 꾸려야 하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저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영숙 씨의 도움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20년간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간호사로서의 꼼꼼함이 도움이 됐죠. 다음 만남에서 영숙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녹음이 가장 중요해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거나 협박할 때 반드시 녹음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핸드폰 녹음 기능을 미리 켜둬요.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민주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해줬어요. 녹음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해야 해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간호사 출신답게 매일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장소, 상황, 진혁의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문서화했죠. 2025년 3월 15일 오후 7시 진혁이 제 핸드폰을 뒤지며 소리를 질렀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진혁이 외출했을 때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했어요.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 서류, 모든 걸 다 복사해서 영숙 씨 집에 보관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영숙 씨가 격려해 주셨어요.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요. 법정에서 필요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 저녁 진혁이 말했어요. 오늘 교회 일로 늦어져요. 장로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혁의 표정에서 거짓말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 1시간 후 약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혁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30대 교인이었어요. 미혼인 걸로 알고 있었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몰래 그 둘을 따라갔어요. 간호사로서의 침착함을 발휘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그러더니 바로 근처 호텔에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정해졌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겼어요. 호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 진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진혁이 들어왔어요. 교회 일 어땠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힘들었어요. 장로들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다음 날 바로 영숙 씨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충격적인 걸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혁이 교인과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전화 너머로 영숙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그런 사람이네요. 사진은 찍었어요? 예, 찍었어요. 잘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네요. 며칠 후 영숙 씨와 민주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가 정말 확실하네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며 말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상세한 기록까지.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고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기, 협박, 재산 갈취, 성추행, 여러 가지 혐의가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혁을 벌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영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모든 걸 공개하면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요? 예.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게 목사로서의 명예거든요. 민주가 동의했어요. 아버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벌이 될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예배 시간에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서 말할게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진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이번 주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라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저를 속이면서 용서에 대해 설교한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들었어요. 새벽에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운명의 일요일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진혁과 함께 교회에 갔어요. 진혁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오늘 설교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6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가득 찬 예배당이었어요. 영숙 씨와 민주는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어요. 진혁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은 아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위선으로 들렸어요. 설교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렸어요. 순간 예배당이 조용해졌어요. 600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진혁이 강단에서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목사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예배당에 퍼졌어요. 이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진혁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사기꾼입니다. 예배당이 더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은 저를 속이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영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예배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렸어요.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제가 죽었다고요? 영숙 씨가 진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딸이고 심리상담사입니다. 교인들의 눈이 더 커졌어요. 이 사람은 저희 모녀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2002년에 도망쳤습니다. 이제 진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진혁의 무서운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렸어요. 목사 부인이 다른 남자랑 뭘 해요? 소리 지르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가 예배당에 퍼졌어요. 교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이게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륜 사진을 큰 화면에 띄웠어요. 30대 교인과 호텔에 들어가는 진혁의 모습이었어요. 예배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모든 교인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사람이었다니.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진혁이 처음에는 변명을 시도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교인들이 진혁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진혁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 후 영숙 씨의 도움으로 진혁을 고발했습니다. 사기, 협박, 재산 갈취, 성추행, 여러 가지 혐의였어요. 법정에서 진혁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피고인 최진혁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준호와 지은이 한국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 판단했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아이들의 따뜻한 위로가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영숙 씨, 민주와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민주가 저를 언니라고 불러줬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영숙 씨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저는 다시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 활동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상담받는 분들이 고마워해 주셨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정말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구별하는 법을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도요. 무엇보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